작년에 집값 떨어지면서 주담대는 많이 줄었죠.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전세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은 늘었다. 물론 그런 경우 많죠. 집 살려고. 요즘에 그런 기사도 떠요. 아, 지금 1억까지 떨어져서 갭투기 다시 들어간다. 갭이 1억까지 떨어져서. 그래서 뭐 7억 전세에 8억 집 산 게 나왔다. 그리고 딱 보니까 거기는 전세가 원래 4, 5억이에요. 근데 갑자기 7억 전세가 뜬 걸 가지고 거기에 같은 층 같은 동이 거래가 됐다. 라는 거는 이거는 갭투기라고 보는 게 아니라 DSR 때문에 대출 빌리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걸 우회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꼼수를 쓴 거죠. 그런 것들까지. 그래서 작년에 전세 대출이 엄청나게 확대가 됐습니다. 자, 작년 말기사죠. 3조 원 넘게 불어나며 금리가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30조 원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이 저렇게 많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전세가의 거품이 빠르게 빠지고 있긴 하더라도 금리 올라간 것만큼 빠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자, 1.75일 때보다 지금 3.5일 때가 전세가가 더 높죠. 이것만 보시더라도 전세 자금 대출이 아직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디레버리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게 되면 전세가 빠지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전세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은행권에서 주담대 금리와 더불어 전세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대 금리 인하 억제가 들어가면서 예금에서 돈이 빠져서 채권으로 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떨어져서 코픽스 금리에 영향이 간 거죠. 물론 이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최저 4.55%. 자, 이게 1월 중등 기사고요. 지금 조금 더 떨어졌죠. 그리고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우대 금리를 추가하고 가상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및 전세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기준금리는 올렸는데 시중금리는 정부에서 억지로 낮추고 있다. 자, 저거 1월 12일 기사예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 언제 됐어요? 최근에 1월 13일. 기준금리 인상하기 직전까지도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튀지. 심지어 올해 초에는 무슨 일도 있었어요? 무주택자 100% 전세 대출 검토.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때요?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90%를 보증해주고 있는데 100% 보증도 검토에 뒀다가 까였죠. 이 정도로 지금 전세를 통해서 살리려고 한다. 왜냐면요,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은 집값이 쉽게 안 떨어지죠. 저희가 영끌족들 힘든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요, 집값 하락을 본격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영끌족들이 아니라 투기꾼들이에요. 다주택 투기꾼들. 왜? 영끌족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 집 한 채 말고는 없어요. 요거 팔면은 박살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려고 해요. 그런데 다주택 투기꾼들은 집을 뭘로 봤다? 투자. 투자는 손실이 커지게 생기면 빨리 처분하는 게 답이죠. 전세가를 왜 하락을 막으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는 단순하죠. 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겠죠. 자, 예를 들어서 5%대랑 4%대만 되더라도 3%대만 되더라도 1억을 빌렸을 때 연 500을 내야 돼요. 근데 연 400이 되고 연 300이 돼요. 연 500이면 얼마나 내야 돼요? 40만 원 넘죠. 근데 연 300이면은 월 30만 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500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500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금리가 5%라면은 1억을 빌리겠지만 연 500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금리가 2.5%라면은 2억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세 시장의 유동성이 1억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런다고 누가 저렇게 금리 낮춰준다고 전세가 막 올려주겠어요? 아, 집주인들이 그렇게 올리려고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 하락이 방어가 되죠. 그래서 매매 하락을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일단은 그게 제대로 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기대출자, 미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느냐? 안 되죠. 왜? 이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적용받기 위해 재대출을 받는 경우 DSR에 걸린다. 그래서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내린 것들은 원래 전세자금대출 받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신규로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규 전세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또 갱신됐을 때 역전세가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갱신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한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완화를 하고 있다. 왜냐? 갱신했을 때 금리가 확 올랐어요. 2년 전보다 금리가 많이 올랐죠. 이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 전세 계약 안 하겠다. 다른 데로 가겠다. 혹은 월세로 가겠다. 아니면은 지금 전세가 많이 내렸는데 당장 내려달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올렸는데 우린 못 내는데 다른 데만큼 시세 내려주지 않으면 우린 나가겠다. 그럼 집주인은 역월세를 주든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 받아가지고 돌려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서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걸 막고자 하는 거다. 어차피 기대출자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왜 안 해주냐?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5억짜리 계약을 전세를 했어요. 3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가든 뭐라든 이 사람이 갑자기 이자 부담이 60만 원이 됐어요. 이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전세 계약을 갑자기 취소하고 4억으로 낮추고 3억으로 낮추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그런 명분만 잡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전세가격 하락 방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혜택을 주려면 누굴 제일 먼저 줘야 돼요? 원래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다. 지금 대출 받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죠. 근데 이 사람들은 혜택에서 제외를 한다. 왜? 이 사람들은 혜택을 주든 말든 전세가 하락에 영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금리가 올라서 힘들어도 이 사람들이 당장 전세 가격을 내리진 않죠. 계약 만료 때, 재계약을 할 때, 혹은 신규 계약을 할 때, 이때 전세 가격이 생겨나는데 이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관계없는 사람들은 막상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가 제일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안 해주고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금리 내리면 전세가 오를까요? 요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정도 금리 내려서 전세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고소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고소장 안 날라온 2명 있죠? 이분 생각해 봅시다. 금리 내리면 전세가 바로 올라간대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2년 전에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그때 2.44에서 2.36, 2.39를 기록했다. 왔다 갔다 하지만 2%대 초중반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가장 비싸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금리 보면 어때요? 5대 은행의 변동형 전세대출 금리는 4.27에서 6.53, 그리고 고정형은 3.86에서 5.96. 자, 그러면은 이때 가장 비싸게 2.44로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220만원의 연 이자가 나온다. 즉 월 100만원 가량의 이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번에 신규 하는데 고정형 제일 작은 걸로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재계약하면서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데 3.86으로 받아요. 떨어졌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럼 지금 얼마예요? 1930만원. 월 150만원 이상이 나오죠. 부담이 50%가 더 늘어난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가장 최고 금리로 받았다. 그러면 2배 이상이죠. 월 300 조금 안 되죠. 금리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만큼 내렸다고 해도 요만큼 지금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2년 전이 워낙 바닥이었죠. 그러니까 금리 지금 억제한다고 해도 전세가가 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 내려가면 전세가 올라요? 그거는 2년 전 대비, 그러니까 즉 언제쯤 되느냐, 금리가 거의 고점을 찍을 때쯤, 그러니까 한 2024년 하반기 때, 그때 만약에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전세가도 금리 반영이 다 된 상황이다. 그렇잖아요. 자, 전세 자금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리 반영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금리가 1.75일 때보다 지금 3.5일 때가 전세가가 더 높다. 사실은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집주인이 잘 안 돌려주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임차 시장은 집주인 우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장에서는 계속 집주인이 역월세 주면서 전세가 안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 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정상화되고 금리 반영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보다 전세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이럴 경우나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전세를 안 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전세 대출 이자가 부담이 돼서 전세를 안 하든가 아니면 전세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금리? 기준금리 안 되니까 시중금리를 정부에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데, 요거 사실 지금 효과 볼 수는 없다는 상황이죠. 그냥 서민 안정이라는 이유로 무주택자들 부담 덜어준다는 이유로 한다면서 막상 기대출자들은 하나도 혜택 안 주고 전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만 싸게 빌려줘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하락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한 이유 뭐예요? 깡통연대, 전세 사기,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대책도 나오고 있죠. 어떤 게 나왔어요? 세정 빨간불 허그, 부채율 90% 초과주택 전세대출 보증한도 제한한다. 이거 전세가율 90% 넘어가면은 보증 한도를 제한하겠다. 원래 80% 보증해줬는데 60%만 보증해주겠다. 그러면요, 저라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주택들은 전세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소리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 좋고요. 저 정책은 적극 찬동합니다. 물론 더 해야 되죠. 90%도 안 되죠, 사실. 70%로 낮춰야 된다. 한 60%까지 낮춰야 돼요.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90% 낮춘 거는 적극적으로 찬성할 만한 좋은 정책입니다. 문제는 이것도 부족하긴 한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것이고 깡통 전세를 막는 정책이 될 테지만, 문제는 이것 때문에 전세 가격 반등을 일으키기가 더 힘들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많이 나타났던 정책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전세 보증 문턱이 높아지면은 수도권 빌라 전세 66%가 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억에 전세 2억인 빌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속아서 들어갔죠. 보통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아파트 전세로 간다든가, 돈을 덜 벌었더라도 여기 너무 위험하다니까 나가고 싶어요. 혹은 전세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돈 벌어서 매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았다는 경우는 대부분 뭐예요? 아파트가 아닌 빌라 갭투기를 했든가, 또는 바지사장이라는 거죠. 자, 바지사장 같은 경우는 워낙 쓰레기 새끼들이라 내보내지 않을 거니까 제외하고 빌라 갭투기를 했다. 왜 빌라 갭투기를 했을까요? 빌라는 황금성이 떨어지고 아파트에 비해서 감가상각이 훨씬 심하죠. 왜? 아파트는 30년 지나면 재건축해요. 이제 20년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미친 거죠. 20년 된 집을 또 때려 부수고 우리나라에 뭐 엄청난 자원이 나와요. 환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때려 짓느라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근데도 왜 빌라 갭투기를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빌라 갭투기를 들어간 거예요. 아파트 같으면 전세가율이 그래도 한 70% 정도 되니까, 높더라도 저기 뭐 여순강 이런 데 안 가면은 못 돼도 80%는 나오니까 요 20%를 메꿔야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500, 1000이면은 갭투기가 가능하니까. 라는 거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못 돌려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수도권 빌라의 66%가 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하다라는 거는 여기 현재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소리죠. 새로 신규 계약하는 사람들이 보증보험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잘 생각을 해봅시다. 빌라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통 초년생이고 돈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빌라 전세를 들어가서 산 다음에 거주 요건보다는 위험성 때문에 잘 안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들어가는 이유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대출도 거의 안 받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좋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향이 돼야 되는데, 요 초년생들이 여기를 안 들어가 버리니까 요 사람들은 상향이 안 되고, 요 사람들은 빌라 전세를 대부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월세로 가는 거고,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받쳐가지고 올라가서 전세가 올리겠다는 정부의 원대한 계획은 당분간 굉장히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전세에 대해서 좋은 정책 나왔고 나쁜 정책 나왔어요. 금리를 억지로 내리고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나쁜 정책이다. 다만 전세가율에 따라서 보증해주고, 그래서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를 못 내놓게 하는 정책, 요거는 좋은 정책인데, 이 정책이 효과를 보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은 빌라의 3분의 2가 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물렸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차츰 아파트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파트로 못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런 쪽에서 강제경매나 이런 거 대량으로 나올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물론 한번 겪어야 될 일이고, 사실은 요거는 윤석열 정부 탓이 아니고, 요거는 윤석열 정부 탓하기에는 문재인 정부 탓이 더 크고, 문재인 정부 탓하기에는 박근혜 정부 탓이 더 크고, 옛날부터 계속 이어왔던 거를 이제서야 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뭐 고정금리 지원해주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당분간 전세 가격이 올라가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전세 대출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였는데, 전세가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쌓였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터져서 전세자금 대출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금리를 내리든 뭐라든 결국에는 금리를 내려도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와야지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